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 운용자와의 대담,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우리 참치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운용자들한테 좀 험난했던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3월 달부터는 저점에서 조금 많이 올라와서 대응을 잘했던 분들은 오름폭에 비해서 조금 해피해졌고 조금 숨 돌릴 겨를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난리 난 곳이 있어요. 바로 채권시장이고, 채권시장 중에서도 한국 채권시장 아주 제가 보기엔 박살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제가 내고 있는 생명보험 보험료 운용 실적이 나와요. 운용 실적이 그 우편으로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변액 말하는 거예요? 예, 변액 유니버셜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작년도에 플러스였던 거, 크진 않지만 플러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장 2004년부터인가 해서 20년 가까이를 운영을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저도 깜짝 놀랐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친구가 그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하면서 야, 이거 때문에 내가 사고라도 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야, 참 20년에 뭐 한 2배, 3배, 4배 보험이니까 뭐 그렇게는 못 벌더라도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채권 시장이 지금 뭉개졌다. 그리고 게다가 한국 시장은 완전히 뭉개졌다. 그게 이제 채권 70%거든요. 고정. 그걸 느꼈는데 채권 시장이 지금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권 시장이 정상인 적이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네. 정확하게는 한 20년?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원래 모델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잔존가치 모델이라든지 뭐 DCF 모델들 주식할 때 모델링을 해서 만들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난 10년 동안에 하면서 채권도 모델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 모델링 할 수 있나요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원래 금리였거든. 옛날에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한 3%, 4%, 5% 나오는 경제 성장률과 또 6% 나오는 인플레이션의 합산이 채권 수익률이다.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걸 많이 썼었죠. 채권이 많이 나오면서 그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은 금리였잖아. 네. 예,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그걸 도입했다고 할까요? 뭐 일본이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금리가 낮았다, 오케이 이해하지만 그래도 워낙 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되는 금리까지 다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아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채권 투자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니 뭐 2년 전이었나요? 예, 코로나19 터지고 바로 아무튼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 예, 총 규모가 18조 달러까지 간 거 아시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이 18조 달러. 예, 미국 GDP 숫자예요. 그때만 하죠. 지붕 뚫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감사합니다. 나 돈 준대 나한테. 그렇죠. 그런 시대였던 거죠. 나 돈 좀 빌려줄게, 돈 좀 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게 이제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준다. 뭐 다 좋죠. 그렇지만 저희 같이 이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뭔가 모든 자산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숫자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던 거죠. 그렇지. 채권 가격이 우리 IT 버블 같은 그런 빅 버블, 2008년도 부동산 버블과 같은 빅 버블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저도 운영을 시작한 지는 제법 됐지만 제 이름을 달고 시작한 거는 2019년 9월이거든요. 이제 회사 옮겨오면서 유안타에서 이제 그때부터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엔 채권 비중을 50% 들고 갔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때 금리가 3%가 넘었어.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네. 그러면 저의 생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제 성장률 했었을 때 뭐 나쁜 가격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50% 정도를 들고 갔지만 이게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었잖아요.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에. 그래서 그때는 한 3%에서 3.2% 사이였으니까 50% 들고 가는 게 괜찮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터지면서 금리 막 내리고 하면서 확 떨어져서 채권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거기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채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배당형 주식 상품들의 일드가 막 5%, 4% 넘게 나오고 막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때 주가가 네. 낮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채권 다 던지고 네. 그냥 저변동성 주식 차라리 배당형 배당주 뭐 이런 식으로 절반을 실었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했던 시기가 2020년이에요. 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채권이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 되다 보니까 네. 엄청 깨지는 거죠. 그렇지. 네, 채권 수익률 금리가 때문에. 올라왔다는 네.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요. 0.5에서 지금 2.5니까 네. 그죠? 0.5에서 2.4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럼 얼마나 깨지겠어요. 네, 수익률로 보니까 뭐 역대 1920년 이후에 최악의 뭐 수익률 네. 주간 단위로 뭐 마이너스 9% 네. 채권에서 채권 이제 채권의 하루 움직임이 예를 들어 0.5, 1% 움직였다면 그거를 곱하기 365 하면은 36.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율 환산하면 하루에 0.1% 떨어지면은 36.5% 떨어졌다 연율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전 생각하고 있냐면 2.5%는 거의 끝부분에 와 가는 느낌. 즉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저는 이번에 3% 이상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해요. 길게 보더라도. 네. 예. 지금 보면 벌써 10년 국채 금리가 2.6 그쪽까지 근처 2.5대까지 찍고 지금 2.3대. 네. 2.3대니까. 3대 후반. 예. 다시 언젠가는 3%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 3%를 막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의 채권이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그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 부도는 아니지만 예, 재정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는 게 네.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 임금 상승률과 앞으로 미래 임금 상승률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국가의 체력 그걸 봤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저는 한 3%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3에서 3%까지 또 올라갔다. 네. 그럼 이제 3% 위에서부터는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 관련된 주식은 줄이고 그거를 채권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지금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은 그냥 바로 해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주식쟁이신 사실은 우리 자산을 운용하는 거라서 꼭 주식쟁이는 아니에요.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을 하죠. 근데 자산 배분의 턴 어라운드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채권 편입하겠다. 매력적인 가격이 시작된다. 가장 보수적인 상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라는 건 우리가 제가 안타와 홈런이 있는데 안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항상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걸 추구한다. 네. 근데 제가 그 안정적인 걸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채권을 다 비웠던 거고 네네. 그거를 배당을 했던 거고 네. 이제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니까 채권을 집어넣겠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홈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전 채권보다는 주식에서 볼 게 훨씬 많다. 네. 예, 그래서 종목 고르기를 할 거고 가장 업종력으로 썼을 때 매력이 있는 거를 들여다볼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잖아요. 네. 예. 어떤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참고로 저도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이고 ISA, IRP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금 늦었다고는 생각했는데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IRP 레터를 보내드리면서
한국의 그 무조건 30%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되거든요. IRP는. 그거를 채권에서 현금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늦었네. 아쉬워 이러면서 한 여름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때 이미 마이너스 1점 몇 %예요. 채권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채권 수익률,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건 채권형 펀드가. 그렇죠. 근데 이건 손절해야 된다고 손절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10년물이 3%가 넘었어요.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제 하이를 찍은 것 같으면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채권형 펀드를 다시 저희도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다 끝장을 보고 나서 해보려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채권 발행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적자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 뭐 급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거예요. 두 사람이. 미국을 또 따지면 예. 또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면 너무 급하시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채권이 지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 3%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확 튀었다가 또 쉬어요.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를 찍고 2.5% 넘게 올라가 찍고 차트를 쭉 그어보면 추세선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2.5%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결국 돌파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2.5%를 뚫고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언젠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2.5% 찍고 선 안에서 좀 쉬어줘야지.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는 한 6개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3에서 2.5% 사이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빨리 올라오게 되면 네. 연말까지 지금 2% 연준 금리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밖에 금리,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도 오르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시 지금 2.5% 수준에서 2.3% 수준에서 또 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내년 중에 한번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네. 지금은 이제 손실 난 건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왜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멈췄으니까. 채권 펀드 등. 네. 그렇지만 또 한 번 얻어맞을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저는 채권을 넣지는 않겠죠. 편입은 안 한다. 편입은 지금 당장은 안 하겠죠. 물론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2.5에서 2.3으로 떨어지면 이제 2% 이상의 2.5% 이상의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연간 단위로. 그렇다 하더라도 2.5%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팔진 않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빅스텝 2번 가능성이 점차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6월 달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60%가 넘었는데 네. 만약에 2번 올리면은 내년에가 아니고 올해 안에 2.5 돌파하면서 3을 보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죠. 헷갈리죠. 네, 이게 네. 왜 헷갈리냐면 네.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6%가 넘는데 뭐 당연히 3% 당장 땡겨야 되는 것처럼 빅스텝 느껴지죠. 2번도 해도 뭐 아무 이상 없다. 보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 네. 예. 그 아저씨가 7월 달까지 1% 올려야 된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0.75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한 번 올려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3%까지 연말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해 블러드죠. 블러디한 블러드. 네. 근데 네.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네. 그거는 길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죽여놓고 시작하자. 죽여놓고 시작하자는 거고 그분 보고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금리냐?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트럴 금리라고 하죠. 중립금리. 네, 중립금리. 그래서 그게 너무 낮으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고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중립금리가 미 연준의 평균치는 2.5예요. 네. 거기 2.5에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3 아니었습니까? 아니 2.5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전에는 3이었겠죠. 근데 2018년에 그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밑에 있다 하면서 2.5를 향해 막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져가지고 2019년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보니까 3인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어. 그때도 3인 듯 뭐 이랬거든요. 네. 기본적인 중립금리는 2.5로 평균적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도대체 얼마냐? 물어봤어요. 네. 예, CNBC 기자인가 아무튼 물어봤어요. 기자들 수준 높아. 몇 프로라고 했게요? 거기도 2.5라 그랬어요? 그러면 3이라고 했겠지 당연히. 아니요. 더 높게? 2라 그랬어요. 뭐야? 더 낮게 봤다.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기적인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금리 2%라는 거죠. 네. 거기에 모든 경제 기획이나 계획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2에서 2.5%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 명목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부채에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GDP에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높으니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역대 최고의 부채 비율이지만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가속화가 붙으면 이게 쭉 떨어졌을 때는 감당 가능한 금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 올릴 수 있는 금리가 3%대로 올라가요. 네. 또 4%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부채가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금리 올려도 사회적인 큰 이슈나 잡음이 생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 재정 적자가 15%였단 말이죠. GDP 네. 한 해에 맞네. 2021년이 17%였어요. 네. 두 해 더하니까 30몇 프로가 늘었어. 네. 이거는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예. 그만큼 미국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네. 예. 거기다 내놓고 더 심하게 나왔던 거는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3조 달러. 그 얘기는 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네. 네. 그 3조 달러면은 GDP의 얼마죠? 15%는 안 되지만 또 한 번 또 22조 달러 정도 됐죠. 20조 달러 GDP 1년에. 그러니까 10몇 프로를 또 넣겠다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괴리가 너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이미 좀 흔들리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게 공화당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막 돈을 나눠주진 이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감당 가능한 금리가 3%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블러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2%로 장기적으로 맞추고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 올라갔던 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내리자. 네. 이런 얘기예요. 블러드 총재가 하신 이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부터 일단 매겨놓고 죽여놓고 나서 그거 지금 계속 올라가면 좀 골치 아프니 일단 죽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적인 수준을 봐서 과거 뭐 70년대처럼 이렇게 성장하면 높지 못할 테니 한 2% 수준을 중립금리로 다시 낮추면 된다. 일단은 죽여놔야 된다. 안 그러면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1994년도에 빅스텝으로서 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달아 막 올려가지고 금리를 1년 만에 3% 올린 적이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1994년 초부터 1995년 초까지 딱 1년 정도 되는 구간 동안에 3에서 6%로 땡겨요. 네. 근데 그렇게 땡겨놓고 6%에서 5.25까지 떨어뜨려요. 네네. 그래서 0.75를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지금으로 계산하면 0에서 3%까지 올렸다가 네. 그죠? 바로 2도? 2.25 정도까지 또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블러 네. 총재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미 연준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2.25%까지 천천히 올리자. 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올렸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가자는 거고 그래서 그거의 차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목표치로 얘기하는 거는 2.25, 2.5, 2.0 아무튼 그 사이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하는 행보를 보면 옛날처럼 인플레이션 완전 죽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뭐 한 3%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걸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 3에서 한 4% 정도는 인플레이션 계속 났으면 좋겠고. 아니 그거 한 단계 더 낮춰야지. 옛날에는 1.5%였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쨌든 2%도 안 나오는 원래 목표치가 2%니까. 옛날보다 좀 높은 그게 이제 평균 목표 물가제를 하긴 했는데 하는 태도를 봐서는 평균 목표 물가제보다 좀 높아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한 3%? 뭐 이 정도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한 4%까지도 견디겠는 걸? 뭐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요즘 다급해지긴 했지만 7% 나와도 굉장히 급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뭐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조금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4%대가 계속 나오면 걱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네. 연준이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3%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목표는 2%고 거기에 1% 정도 더해서 3% 정도가 매년 나오는 모습이다. 네. 그거는 얼마든지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던 뭘 하든 간에 2.5%까지 올리고 나면 더 이상 안 올리고 좀 천천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3%, 2.5%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이게 머니버링의 능력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어차피 너무 늦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한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뭐 쟤네들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 네. 이러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98년, 2000년 닷컴버블 생겼던 때예요. 네네. 그때 그냥 금리를 올리든 말든 달렸으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은 더 이상 미 연준 금리에 신경을 어차피 틀리는 애들인데 우리가 왜 굳이 그걸 생각하냐? 네. 우리가 봤을 때 성장 많이 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것 같으면 막 투자를 할게. 네.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이 수렴을 하게 돼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지금 현재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주식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채권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들락도 그렇고 최근에 채권쟁이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우리도 보유 편향 쩌는데 쟤는 더 쩐다. 지나친 보유 편향 아니야? 할 정도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곧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고 절대 미국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느낌을 하는 건 최근에 야 얘들이 2.5%를 고정하고 있구나. 2.5%에서 더 이상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느낌에 그 채권 시장 애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한 것 같고 심지어는 채권 시장 애들은 자기네들의 힘으로라도 채권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시장을 요동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요즘에 채권 시장 워낙 크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제 곧 경기 미국 죽는다. 금리 한번 더 올려봐라. 이제 미국 경기 끝난다는 식으로 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채권 상품 자체가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리지스턴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 펀더멘탈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 만한 능력.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올해 1월 달이 흑자가 났어요. 미국이. 네, 미국이. 네. 재정 흑자가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경제 활동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는 금리 3%라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3%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펀더멘탈, 그러니까 즉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네. 낮은 금리에서 굉장히 부를 많이 창출했어. 기업들도.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을 확 떨어뜨려 놓고 예. 심지어는 성장하는 산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네. 테슬라다. 네. 예. 테슬라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예, 그냥 주식으로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결국은 감당 가능해지는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네. 왜냐면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네. 개인들도 마찬가지. 개인들의 순자산 가치가 GDP의 6배가 넘어. 네.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연간 단위로 막 9%가 나와. 명목으로.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를 소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한 거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몰개지 그러니까 30년짜리 채권 금리가 그 주택 네. 대출 이게 4%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너무 높지 않냐 걱정을 하지만 이게 보면 2000년도에 빵 터지고 2008년도에 빵 터졌었을 빵 때 터졌을 보시면 그때 금리가 거의 한 8%, 네. 6.5% 이랬단 네. 말이죠. 네. 또 아주 긴 고정금리로 계산하면 거의 그때 한 5% 정도 됐는데 지금은 부채 비율이 80%고 네. 그때는 100%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금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해지는 거는 이것보다 20% 30% 정도 더 늘어야죠. 네. 그래야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과 기업들은 금리가 좀 높은 거를 감당 가능하다. 네. 감당 가능 안 한 데가 어디냐? 정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죠. 미국은 지금. 그래서 네. 그 정부 부채 비율에 맞춰서 그건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준한테 네.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 그 부분을 꼭 굳이 왜 3% 올리냐 이거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뭐 정부 부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때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정부의 체력, GDP가 올라간다는 건 정부의 체력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예,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주 쉽게 표현을 드리면 월급쟁이가 월급이 늘어나면 빚을 더 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딱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월급을 많이 벌면은 빚이 조금 더 많이 나가도 이자 또는 5% 주던 거 7% 줘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채권에서 많이 깨지니까 채권 분들은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주가 깨지면 막 그때 막 2,700 우리 주식시장 깨지고 이건 막 너무합니다. 너무 싸요. 우리 맨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이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2,600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면 좀 힘들어요. 이러면서 올라야 돼요 하는 얘기나 채권쟁이들 2% 넘어가 2.5%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가격이 낮아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절대치에 대한 기준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중립금리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금리 얼만큼 주면은 위험을 지지 않고 그냥 이자 소득 생활자로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게 바로 중립금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거 그렇죠. 이상이 되면 나는 이자 소득자로 살 거야. 2%냐 3%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자만 따먹기만 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위험 자산이나 뭐 모험을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금리를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토크와 우리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쉽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다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이래야 우리가 정리를 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흐름도가 이렇게 흐름도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아시는 게 편하시니까. 자, 근데 이제 주식시장 주식 운용자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네. 사실 작년 연말에 깨질 줄 알았는데 안 깨지더니 더 고점 찍더니 1분기에 그냥 박살이 나면서 펀치를 많이 매겼는데 좋아요. 그래. 펀치 먹었어. 그러면 50bp 먹은 것 같아. 한번 빅스텝 한번 분명히 먹은 것 같아. 근데 6월 달에 한번 빅스텝 더 할 거면 그것까지 우리가 소화해낸 거냐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4, 4분기 말 때 한 11월 달이나 아무튼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한 번 더 올라가고 저는 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여다보는 숫자는 4,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실적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게 나오면서 한번 땡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게 나오니까 컨센서스가 막 바뀌면서 너무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꼭지고 단기 꼭지. 네. 그리고 20%는 안 되겠지만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네. 한 2월 달부터 시작돼서 한 4월까지 이 정도로 올 줄 알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중간 조정 때 또 다시 들어가는 그 템포와 레파토리를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맞았어요. 네네. 예. 언제냐? 11월 말부터 네. 떨어뜨리기 시작했어.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네.
이게 이제 그럼 그냥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실적이 좋을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장은 빠졌느냐. 그게 바로 미연준이 네. 갑자기 스탠스를 완전히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바꿨죠. 아니, 사실은 우리 뒤통수 맞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준 열심히 추적했고 연준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했는데 갑자기 연준 스탠스가 10월부터 이상해지더니만 미친 듯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와서 보면 뭐 연간 뭐 4번 연간 1% 올릴까 말까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어 사실 10월 전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11월 딱 그때에 바뀐 거예요. 근데 네. 너무 급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 사이에 네. 그거 실적을 다 무시하고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블러드 총재가 가장 매파적으로 부르는데 3%, 2%요 사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대충 우리는 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앞으로 맥시멈 3 간다. 네. 그다음에 2.5%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그 2.5%에서 3%의 금리를 집어넣고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막 하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이제 1, 4분기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네. 50pp씩 올려야지 2.5% 가는 거예요. 연말에. 그거를 감안하고도 S&P가 네. 얼마가 나오냐면 5천이 나와요.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해보면 연말. 평균 밸류에이션입니까? 그러니까 잔존가치 모델로 돌렸을 때. 네. 예, 예. 네. 금리를 3% 올리고 현재 컨센서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현재 컨센서스는 예.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보다 낮으려면 컨센서스 꺾여 내려와야죠. 네. 그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을 넣어야 돼요.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예. 얘기죠. 근데 경기 침체는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연말까지 5,000에서 5,100포인트 사이 정도. 요런 S&P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4,500, 4,100 요 정도니까 여기서 플러스 10%에서 좀 더 넘게. 네. 요 정도를 연말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펀디멘탈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 뭐 빅베스가 일어나서 막 왕창 또 한번 떨어뜨린다. 아니겠죠. 이미 벌써 S&P는 15% 떨어뜨렸고 네. 나스닥은 22.6% 떨어뜨렸고 네. 거기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다가 더 떨어뜨리냐 그건 아니고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쉬겠죠. 네. 예. 그러고 실적이 나오면서 아 괜찮네 하고 또 당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속도는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평균 S&P 개념으로는 15% 정도. 나스닥은 한 20% 정도. 더해지는 시장이 앞으로 최소 1년 반. 길게는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갈지. 최소는 1년 반. 네. 근데 저는 이제 대충 계산하고 있는 게 2024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네. 요번 긴 사이클에 있어서. 네.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현재 얼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냐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미니멈 25%. 미국 시장이 네네. 많이 올라가면 고점까지? 네, 많이 올라가면 50%.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시계열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와서 한번 더 살펴보죠.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태도가 강성인 블러드의 이야기로 점차 변해가고 있어요. 모든 연준 총재들이 블러드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상보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더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QT 양적 긴축을 5월 달부터 하는 게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장단기 금리 우리 주시하고 있어라고 연준이 얘기한 걸 봐서는 그리고 우리는 수를 갖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장기 채권을 상당히 많이 쏟아낼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 시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잡고 장단기 금리 차도 한번 유지를 시켜주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장기 채권의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늘려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충격파는 아직 우리가 시장에서 소화를 안 해놓은 거 아니냐. 일부 아주 조금밖에 소화하지 않았을. 근데 사실은 이번에 떨어질 때 QT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금리 2번 올리는 금리 뭐 4번 6번 올리는 거에서는 사실 시장이 별반 안 움직였잖아요 작년 연말에. 근데 QT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바바바박 작살이 났는데 그래서 그걸 녹였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안 녹였냐? 그러면 녹였는데 QT 펀치가 세게 나오면 한 번 더 당하느냐? 하는 고민은 조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판을 깔았죠. 그러니까 판을 깔았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페드의 자산 규모, 총 자산 규모가 GDP의 약 한 20%였어요. 네. 그러니까 4.5조 달러 정도 뭐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이제 8조 달러 이상까지 늘렸고, 네. 근데 그 사이에 GDP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명목 GDP 성장률이 12%야. 미국이? 진짜로요? 11.8%예요. 안 믿어지는데? 네. 엄청나게 늘었죠. 안 믿어지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네, 엄청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그렇게 보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감당 가능해지는 채권 네.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 개인들이 세금을 더 낼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이 부채를 자연스럽게 꺼트릴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웰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 계산을 해보니까 3년 동안 네. 지금 현재 GDP 35% 정도 되는 거를 3년 지나고 나서 한 20%대로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으로 되도록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숫자 한번 보시면 네. 모든 경제 숫자는 네.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다 들어왔어. 네. 심지어 예, 뭐 임금, 고용이나 저기는 더 고용들 올라갔고. 뭐 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올라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4.5조 달러에서 8점 몇 조 달러까지 올라간 거에 그러니까 4조 원을 회수할 수 있는 힘을 생겼다고 얘기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파웰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20%까지만 떨어뜨린다. 그 명목 성장률 높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3조 달러예요. 네. 네. 훨씬 적어요. 연간 1조 달러를 줄인 정도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엄청난 악재로 봐야 되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큐티가 시작되고 나서 딱 아직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뺄지 모르니까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큐티가 이뤄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 얘네들 요 정도 빼네 이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빼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조 달러면 시장 체력이 되니 이미 그게 뭐 감내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2018년에 꼴랑 1조 달러도 안 되는 거를 싹 줄였는데 줄이면 시장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창 깨졌잖아요. 네네네. 네. 그죠? 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 시장이 별로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호화로운 시장이었죠. 뭐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시장이었죠. 금융시장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실물 시장은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그러면서 않고. 이렇게 빠지니까 깨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보면은 미리 금리 올릴 거에 대한 걱정을 했어. 네. 시장을 15% 빠뜨려 놓고 또 나스닥은 22% 23% 빠뜨려 놓고 근데 보시면은 금리를 올릴 거고 지금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다 알고 있는데 네. 시장 안 빠지잖아요. 지난 3주 내내 미국 시장은 플러스 지난주도 약간의 플러스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선물 시장이 그렇게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물론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에 네. 얼마까지 되돌렸냐면 미국 시장이 딱 2주 사이에 빠진 거에 60%를 돌렸단 말이죠. 네. 빠진 거 60% 이상 돌렸다.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가 원래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말에도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서 고점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간 선거 11월 달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상승률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 해왔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게 11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른 거에 빠지고 되돌리는 게 11월까지라고 계산하면 근데 지금 빠진 거에 60% 2주 만에 올렸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멀리 가 있는데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 건 맞죠. 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거 정말 센 장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파는 거죠. 잘못 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11월까지 빠진 걸 다 되돌릴 수도 있고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중간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어떤 거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일본에 갑자기 이 정책 얘기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죠? 소비가 안 좋다. 그러면서 돈 왕창 또 쓰겠다. 그러니 니케이가 제법 반등을 해. 환율 약화. 이 스토리 또 갖고 오잖아요. 이건 완전히 기본적인 양적 완화의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게 나온다. 자, 이건 거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중국 시장 오늘 또 떠요. 이제 양적 완화 또 해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 그래 너 뭐 마음대로 해. 난 우리끼리 이제 알아서 할게 하면서 또 부양책을 쓰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야. 더 세게. 지금 보면 시장은 안 좋고 락다운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 상해가 1% 올라요. 예, A50은 뭐 더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이고 또 유럽이 지금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네. 여기는 끌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독일이 방산비 쓰겠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투자 왕창 하겠다. GDP의 뭐 2, 3%는 껌값. 뭐 GDP의 한 5% 확확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방산비에 GDP의 2, 3%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영국 그런 얘기 나오죠. 다 나오죠. 똑같이. 나 이제 미국 못 믿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재정을 왕창 썼어요. 네. 유럽도 쓰고 중국도 쓰고 일본도 썼는데 그 사이즈가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돼. 그 미국은 이제 지켜보는 거지. 나 많이 썼고 이제 체력 엄청나게 튼튼해 놨으니까 너네도 이제 써. 네. 근데 우리가 효과를 받을게. 그러면서 LNG 수출하고 뭐 별짓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먼저 써가지고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죠. 네. 몸살았던 애들은 진짜 이제 써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던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 네. 예. 긴축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것만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정말로 얼마나 빨리 긴축을 할 수 있을까? 글로벌 시장을 봤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큰 얘기지만 한 번은 해고 넘어가야 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맞출 수 없는 거지만 한번 그냥 워밍업 한다고 두뇌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그 미국은 돈을 먼저 풀었고 이제 다른 나라는 미국만큼 화끈하게 안 풀었으니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중국은 먼저 긴축을 했으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도 전쟁 나와서 수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푼 상태로 유지할 거고 일본은 그냥 대놓고 나는 그냥 발라당 놓겠다 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러시아의 루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밸류체인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이 진짜 미중 무역 전쟁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가팔라진 느낌? 전 세계가 이제 통합된 하나에서부터 블록화된 2개 또는 3개 이렇게 쪼개지는 양상?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과 우리가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편입 이후에 맛보았던 디플레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든 가격의 하락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레이 달리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스트림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어쨌든 대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참 재밌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옛날부터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너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너샤라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현상에 이르면
펜줄름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 자격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는 태극의 원리, 그렇죠? 반자 이렇게, 도지도,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어쨌든 저인플레이션 시대에 성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 그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적이 있었는데 싶을 이렇게 같이 정도로. 갔다. 그래서 이제 하월 막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게 뭐 큰 변화가 생겼다. 네. 그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고 원자재 가격이 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리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그렇게 또 보기에는 인류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세계화되어 있다. 네. 아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런 답이 안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서 세계화돼 있죠.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펜듈럼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그렇지. 어디게 극점인지 아니면 아직 극점이 아닌지 아니면 이미 극점을 찍고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이 그렇게 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여기 좀 왔다는 거지. 네. 오히려 저쪽으로 한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되돌아가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이렇게 가려면 네. 정말 뭔가 엄청난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에 네.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예요? 유가, 원자재, 유가, 원자재, 병목 현상. 병목 현상.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이 왕창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 네. 심지어 선사들의 조선 발주도 피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여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투자가 왕창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왕창 안 된다에 지금 현재. 근데 왕창 된다면 그 들어가는 산업이 조금씩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유가로 따집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리그 카운트를 확 늘리나? 지금 안 늘리죠, 별로. 안 늘리죠. 옛날 그 고점 대비로 별로 많이 안, 고점 아직 안 갔어요. 네, 참고로. 어디에 투자를 하냐? 신재생에너지 투자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죠? 그럼 자동차 회사들. 지금 유가가 저렇게 올라갔고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석유 관련 중고차 가격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투자를 가솔린 차량을 투자를 하나요? 기술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네. 다 전기차로 가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막 골치 아픈 부분이 전기차 관련된 쪽이죠. 그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경제 활동이 앞으로 둔화가 된다고 하는데 카퍼 프라이스가 물론 전기차 부분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겠지만 무한대로 올라간 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네. 밀성상 어쩌면서 올라가죠.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쪽으로의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펜즐름이 확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을 요지를 해보면 글로벌리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2000년부터 있었던 20년간 있었던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한 자본 투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현재까지 그게 목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 이제 변수를 가진 게 중동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달러 패권이 끝날까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저는 해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상수로 정해놓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분석할 때. 요즘은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돈 찍어 넣을 때 그때 뭐 이제 탈러백은 끝난다 뭐 2008년도에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건재했지만 야 중동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달러 패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겠네. 그럼 그거를 미국이 그냥 눈 뜨고 당하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 그렇다고 석유를 수입해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거 너무 큰 변수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동이 중국한테 붙으면 지금 유럽 챙기고 중동을 뺏기면 블록이 두 개가 나눠지면서 공장을 한 개 돌리던 걸 두 개씩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유럽에도 짓고 미국에 더 짓게 만들고 TSMC나 삼성한테 그 흐름이 지금 역사적 큰 흐름이 시작된 거 아닐까 하는 의혹이 좀 있긴 해요. 시작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이었나? 아무튼 뭐 동영상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슈퍼파워가 지면서 이제 새로운 파워가 이제 되면서 그 파워의 위주로서의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위안화,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미국의 힘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 패권이 뭐 더 앞으로 이제 이쪽이 좋아질 거니까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는 다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지금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건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잃다 하더라도 페트로 차이나 뭐 이게 하면서 이제 중동이랑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견제를 제법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금액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 결제 금액의 뭐 한 5%?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5%에서 10% 늘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여전히 50%, 60%. 심지어는 실제 거래로 따지면 70%. 이게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전략을 세울 때 멀리 보이는 게 그럴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장거리를 뛰는데 내가 마라톤을 뛰는 거냐 10km짜리를 뛰는 거냐 5km짜리를 뛰는 거에 따라서 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뛰는 거라고. 그렇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지.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그게 뭐 2, 3년, 5, 6년에 될 일이 아니고 50년, 100년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한다 해서 그쪽으로 다 쏟아 몰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년 뒤에 일어날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잘 나가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유럽이 패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1차 대전으로다가 데미지 엄청 얻고 미국으로부터 차입을 엄청나게 했었다는 것 하나. 게다가 그것도 회복하기 전에 2차 대전이 또 터지고 또 어마무시한 차입을 하고 미국의 참전까지 끌어내고 나서야 전쟁이 끝나서 완전 빚더머리에 유럽이 앉으면서 쫄딱 망하는 바람에 달러 패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하나의 사건은 있었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져서 미국이 막 찍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은 그때 사태가 터졌으니까 일본이 미국 쫓아올려다가 그냥 다시 꼬꾸라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비 250%가 넘는 거고 미국이 이제 지금 딱 계산해 보면 130% 넘어요. 올해까지 계산하면 어쨌든 130%가 아니라 14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유럽이 98%야. 중국이 70%야. 미국이 그래서 뺏어오겠지. 언젠가는. 근데 유럽은 또 골치 아파요. 왜냐면 여기서 돈을 왕창 썼는데 잘못 쓴 거지. 러시아를 기대하고 또 썼는데 무방비로 썼죠. 러시아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돼. 신재생에 돈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왕창 또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 뺏어가기 어려울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어디에 돈이 들어갈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사면 된다는 거지. 네. 신재생 에너지에 돈이 왕창 들어갈 거야. 네. 어떻게 보든 간에 누가 패권을 잡으려고 하든 간에 중국도 들어갈 거고 미국도 들어갈 거고 유럽도 왕창 들어갈 거예요. 석유 에너지에 왕창 들어간다? 아니야. 이거 이미 골치 아파. 러시아. 심지어 천연가스 1등 보유 국가가 러시아,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아니겠어요? 이란. 아, 이란. 저기잖아. 유럽 UAE. 네. 아랍에미리트도. 네. 아니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네.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석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 베네수엘라. 의외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네네. 네. 왜 그 걱정하냐. 태양광 에너지를 쓰던 뭘 쓰던 간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 금액은 글로 일어날 거고 중요한 거는 그리디 패러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긴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저쪽 이렇게 만들어요. 네. 좋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이랑 이쪽을 만들고 이쪽도 만든다고 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이기거나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AI든 생산성 높이든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요는 양쪽에서 같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가 사야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연결이 되면서 어떤 큰 위기가 중간에 올 수는 있으나 그 오기 전까지의 어떤 업종들이 확 튈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딱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뭐 여기에 전기차다. 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그걸 빼놓고 네.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다 탈래. 그리고 다 원자재, 석유, 뭐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갈지 엄청나게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에 돈을 넣어 놓으면 네. 대박이 난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뭐 많이 빠졌으면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뭐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죠. 네. 지난 1년으로 따지면 원자재와 석유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트렌드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네.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또 다시 떨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테크는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워런 버핏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워런 버핏이 옛날에 만든 것처럼 또 한다. 근데 워런 버핏도 절반은 애플을 두고 있단 말이죠. 네. 애플.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논리대로 외국계 유명한 투자 은행이 그 전략을 막 내보냈어요. 네.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 사야 되고 슈퍼사이클 시작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들 사야 되고 에너지주 사야 되고 테크 다 팔아야 되고 뭐 네. 이런 식이에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글로벌리 그 펀드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그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뭐 미국 투자를 뭐 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 보유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설이 있던데. 퍼센트지는 저는 안 구해봤어요 최근에는. 네. 펀드 그런 소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펀드에서 테크 비중이 줄어들었는지 만약에 저점 수준이면 저는 오히려 테크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꽉 채워졌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하나 더 이제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하나 살짝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로 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용률 나오는 거, 뭐 실업률 3.6% 나오고, 뭐 고용도 뭐 40만씩 터지고, 뭐 지난달 수정하니까 뭐 60에서 70만으로 바뀌고, 아니 금리가 무섭긴 한데 경기가 좋으면 어떤 금리도 그냥 넘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채권 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경기가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세요. 금리 한번 올린다고 꺾일 정도의 경기가 아니고 조금 생각보다 센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맛본 것 중에서 상당히 센 수준 아니야?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8년에서 네. 20년 요 사이클보단 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와도 감당 가능하고 네. 결국 임금 상승률이 지금 높단 말이죠. 그렇지, 높죠, 지금. 게다가 고용 창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또 구인 숫자가 역대 최고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여기서 이제 자동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네. 사실 구인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산업이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알파죠. 4차 산업혁명이. 네. 그러니까 뭐 AI 쪽이든 데이터 마이닝이든 네. 뭐 메타버스든 뭐 NFT든 네. 뭐 가상화폐든 그러니까 결국 그 IT 작업의 가능한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구직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는 다 코딩 배우고 뭐 이런 시대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모멘텀이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 사이클 자체가 정말 완전히 피크를 치려고 하면 네. 지금 노동 참여율이 미국이 63.4%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고점이었어요. 근데 확 빠졌다가 지금 62.4%까지 올라왔어. 네. 여기까지 가야지. 요 가면서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은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적어지니까 임금 상승률도 네.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꺾이고 고용률도 꺾이고 신규 취업자 수도 꺾이면 아 이제 거의 피크가 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그쵸.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네. 아직까지 사실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경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뭐 너무 많이 잡아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급하게 냈어요. 그래서 건들락은 그 보고서를 보고서 봐라, 쟤네 급했다, 쟤네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보고서 냈다 하면서 3개월, 18개월 스프레드를 봐라. 2년, 10년 스프레드는 의미가 없다 하면서 3개월, 18개월 스프레드 말하는데 저 같은 비경제학과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은행원들한테 아니, 계속 각도기님 네. 그거 내가 한 달, 2달 전에 얘기했던 건데. 3개월, 18개월? 그때 저 없을 때 얘기하셨겠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합인포맥스 나가서 나가요. 뭐 어디서는 연합. 좀 들어주시지. 아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업계에서는. 네. 예. 아니 은행원들 입장에서 보니까 수시는 요금을 예금하고 뭐 1년 미만 정기적금 이런 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잡아 요금을 예금이 제일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적금이라고 해봐야 요금을 예금이 양이 이만큼이니까 평균 잡으면 한 3개월밖에 안 될 것 같아. 수신이. 근데 돈 빌려줄 때는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긴 하지만은 신용대출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10년. 10년짜리도 있지만 신용담보대출은 뭐 1년씩 갱신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미국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18개월? 그래 대출의 주요 포진 자리는 대출 듀레이션은 18개월에 맞춰져 있을 거. 또 일견 타당해 보여. 예? MBS를 빼면 MBS를 빼면 진짜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은 네. 그 대출 듀레이션이 워낙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네. 한국은. 네. 그래서 보통 뭐 몰기지 론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뭐 1년 단위로 막 갱신하고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콜 금리와 그죠? 지금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한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3년 국채 금리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롱엔드로 생각하는 거죠. 네. 더 길게 안 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콜 금리를 보고 장기 금리는 3년짜리를 보고 예대 마진 얘기하고 네. 예대율 얘기하고 뭐 은행이 어떻고 저떻고 경기가 어떻고 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냥 보통 몰게지 론이 매니엄 10년 미니멈, 픽스드는 30년. 네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길어. 기본적으로. 음. 근데 옛날에 미국의 금리가 네. 6%였고 뭐 4%고 뭐 이럴 때는 예금 금리가 2년짜리가 중요했죠. 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가 0%였잖아. 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콜이든 요금을- 2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지. 요금을 해서. 네. 그러니까 3개월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네네. 당연히 속도가 붙으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왜 장단기 금리 차를 보냐면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예대 마진이 축소가 돼서 은행이 몸살이기를 해서 그렇죠.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면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의 유동성이 안 나가는 거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니까. 민간이든 기업이든.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스프레드가 있으니 네. 게다가 심지어 은행권이 정부 부채를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네. 그죠? 정부 채권. 예대율이 60%야. 평균 미국 은행들이. 네네네. 그죠? 그럼 거기서 지금 자연스럽게 미국이 국채를 줄이잖아요. 그럼 퍼센트 줄겠죠. 네네. 그죠? 대출을 3%짜리야. 네. 해주지 왜 안 해줘? 대출이 3%가 아니야. 지금 몰게지 30년짜리가 4.5%야. 네. 대출 해주죠. 예.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침체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저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얘기했고 연준이 3년 18개월 얘기했고 네네네. 요거 다 둘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겁니다. 장단기 예대금리 차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저는 항상 상식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상식은 은행이 돈을 벌면 그냥 계속 대출해 주는 거고 은행이 돈을 못 벌면 대출 못 해주는 거예요. 대출해 줘도 손해 날 거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돈이 쭈그러드는 거니까 나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애드하면 결국은 은행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은행을 컨트롤하는 연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근데 2007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건 당연히 자금을 확 회수를 하니 네. 당연히 증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 대출 다 줄여야 되고 네. 대출도 못 하고 네. 은행이 망해 나가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 이게 대폭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부가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면서 그거 비율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을 그렇죠. 리만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 있는 경영자들 금융계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계 은행들이 정부채를 왕창 들고 있어요. 여기에 예대율은 60%밖에 안 돼. 게다가 예대 마진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 여기다가 10년 몰게지 금리가 4.5%까지 올라갔어. 나 대출 많이 해줄래. 오히려 마진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은.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해준다. 네. 게다가 자기 자본 비율은 그때의 2배다. 건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해봐도 문제 없고. 네. 야, 그러면 여기다 대놓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좀 네. 예. 참고로 우리 참치형이 은행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딴 건 몰라도 저는 은행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자, 네. 오늘 너무너무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지난 1분기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우리 3월부터 이제 파이팅하기 시작됐는데, 2분기에는 꼭 승리해가지고 거만을 떠는 자리로 운용자끼리의 대담을 한번 저도 난 뭐 요즘 아웃퍼폼 맨날 하는 건데 뭐 누가 하는 거고 이러면서 좀 거만을 떠는 자리.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도 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항상 겸손해야죠 우리. 겸손합시다. 거만 한번 떨어보고 싶어서. 네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쟁취활동 TV 투자 인사이트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